사람들은 이제 남 탓을 많이 하죠. 갑자기 연준이 뭐 어쨌다느니, 뭐 한국 정부가 어쨌다느니, 뭐 대통령이 어쨌다느니, 총리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다 쓸데없거든요. 다 내 문제거든요, 이게. 돈을 버는 게 목적보다는 수비를 위해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많아요. 컴퓨터 안 택할게도 그런 수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돈만 벌려고 그냥.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투자 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아나운서 어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 좋아하세요? 저도 한 3번 정도 봤는데 이 내용이 오로지 데이터로만 평가한 선수들을 모아서 만년 꼴찌인 팀을 우승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이다스러운 영화죠. 만약에 머니볼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오로지 데이터로만 주식을 매도한다면 정말 결과가 위너로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마법 같은 것을 해낸 분이 제 옆에 지금 계십니다. 주식 환란에 빠진 나라, 제가 한마디로 환국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강환국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작가님 저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컬린이 할 겁니다. 하실 거예요? 네, 네. 오케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빡세게 해보죠. 네, 일단은 잠깐 네. 좀 몸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그 유명한 네, 예. 읽으시고죠. 네, 읽을 거예요.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리고 하면 할 수 된다, 있다. 컴퓨터 투자. 예. 하면 된다, 컴퓨터 투자. 하면 된다. 네. 죄송합니다. 할 그리고 수 있다는 첫 책이에요. 네. 시리즈가 있군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4월에 파이어. 파이어. 네. 조기 은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책. 네, 그렇죠. 그쵸. 파이어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출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파이어 너무 책이 되게 기대돼요. 재밌어요. 왜냐면은 제가 파이어를 한 다음에 네. 나는 파이어를 어떻게 했는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스토리를 적고 그 사람들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네. 뒤에다 적어놨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파이어 안 하는 게 더 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띵작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공통점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화자찬. 그럼요, 있죠.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본론. 네. 가볼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기자들이요. 예. 해보시죠. 네. 퀀트 투자 뭡니까? 퀀트 투자는요. 네. 이 퀀트라는 게 퀀티테이티브, 계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계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빔밥집을 차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 사람과 정성을 담아서 비빔밥 만들어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죠. 그걸로 제가 비빔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비빔밥을 못 만들기 때문에 레시피가 그거보다는 그쵸 밥을 뭐 얼마 넣고 그다음에 야채를 뭐 넣은 다음에 고추장이랑 참기름 얼마 넣어가지고 4번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럼 레시피가 딱 나오는데 그 정도로 나오면은 저 같은 바보도 비빔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저 참고로 요리 못해요. 네, 하나도 못합니다. 네, 그게 한마디로 투자랑 똑같은 거죠. 투자에도 레시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주가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는 더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퀀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룰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우리가 과거에 적용했다라고 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거는 네. 그 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이 그거를 따라하기도 되게 쉽고 그거를 통해서 종목을 추출해 가지고 사고 파는 게 되게 좋고요. 그게 시간이 별로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21년에는 장이 좋아서 제가 23% 정도 벌었는데 제가 투자에 직접 그러니까 소비한 시간은 네.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요. 1년 동안에. 1년에 2시간? 네, 그렇죠. 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리밸런싱 할 때만? 그렇죠, 그때만. 네, 맞아요. 네. 2시간? 네. 연 2시간 투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되게 높아요, 직장인들한테. 직장인들은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뭐, 네. 집 오면 또 애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좋죠. 그리고 과거 그 실적이 검증이 된다, 이런 거. 계량화된 투자다. 예, 그렇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맨 처음에 퀀트 투자 오늘 이제 방송한다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뭔가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룰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단순하게 우리가 룰을 갖고 있다면 레시피대로만 하면 우리는 드리는 인풋이 적더라도 아웃풋을 잘 낼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네. 오, 이 퀀트를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거를 200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6년? 네, 15년 정도 됐죠. 네.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애기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때 논문을 썼어야 됐어요. 네. 제가 독일 함부르크 대학이라는 데서 졸업을 했는데, 와, 예, 그때 영재시군요. 아니, 영재는 아니고요. 예, 독일 학교는 뭐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갈 수 있고요. 어쨌든 겸손함까지.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페이지 정도 논문을 썼어야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그 관심이 있었던 게 그 바둑과 주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제가 바둑에 대한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가가지고 주식에 논문을 쓰겠습니다 교수님 하니까 교수님이 그래? 야 이거 읽어봐 하면서 비슷하게 써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주식 논문들을 접하게 됐죠. 이게 무수히 많은 교수들이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면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류의 논문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게 사실 퀀트 투자죠. 왜냐면은 논문은 그 모든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쵸. 룰이 되게 클리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거를 따라할 수 있게.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퀀트 투자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저는 어쨌든 재빨리 제 논문을 쓴 다음에 갖다 내고 졸업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논문 그거 하면은 돈이 되는 것 같네.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돈이 벌려가지고 좀 이게 신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더 많은 논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이 벌리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끔 안 될 때는 내가 공부가 좀 적었구나 더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나간 거죠. 네. 경영학 전공하셨다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퀀트에 누구보다 조금은 가까울 수 있었던 환경이었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고급 퀀트들은 네. 경영과 경제를 전공 안 하시고 네. 오히려 저기 뭐 수학이라든지 통계? 물리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퀀트 펀드 중에서 가장 네. 유명한 펀드가 미국에 있는 르네상스 펀드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는 아예 경제 경영 전공자들 받지 않아요. 오로지 그 물리학이나 뭐 이런 그 이공계 쪽에서 네. PhD 입시 분만 받아요. 그렇군요. 네. 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하이 레벨 퀀트를 하시고 저는 로우 레벨 퀀트를 하거든요. 로우 레벨 퀀트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이 뭐 엑셀 또는 엑셀도 몰라도 소프트웨어들이 다 해줘요, 저는 사실. 네. 근데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관심을 네. 갖고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네. 되네라고 느꼈던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가 2007년인데 물론 바로 지금 성과가 나던가요? 왜냐면은 돌이켜보면은 그때 한국이 엄청난 상승장이었어요. 이게 2007년. 이제 그때가 2008년 전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2003년인가 그때 코스피가 50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처음으로 2000을 뚫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4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특히 많이 올랐을 때가 2003년, 5년, 7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06년 10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7년에 갑자기 성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장이 올라서 다 오른 것끼리 하지만 왠지 사람이 초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아서 이런 거야. 초심자의 이거 하는 거죠. 행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럼 네. 그때, 그러니까 원래 초심자의 행운, 비기너스 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초반에 그렇게 잘하면 분명 또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실패가 있죠. 네. 어떻게 2008년 위기 때 맞아요. 똑같이 그때 이제 맞추셨어요? 25%를 까먹었는데 25%.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네. 그때 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2009년에 그거를 곧바로 다시 만회를 했죠. 그 2008년 금융위기 찍어가지고 네. 코스피가 2000에서 89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 2010년에 다시 2000까지 회복을 했어요. 거기서 다시 만회했죠, 당연히. 네. 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네. 제가 2007년, 9년, 10년에는 벌고 8년에는 깨졌는데 네. 그래도 시장보다는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는.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시장 하락보다 만회도 됐어요? 그때 네, 그쵸. 손실일 때? 2008년에 깨질 때도 시장보다 좀 덜 방어가 깨졌고 됐고? 2007년, 9년, 10년에 그 시장이 오른 것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래도 왠지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확신이 들었죠. 그럼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꽤 오랫동안 코스피가 박스피였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복리의 어떤 마법으로 자산이 점점 불던가요? 이 그렇죠. 콘 이제 투자로? 그때까지 계속 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본 게 2018년인데 그때 한 5% 정도 깨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18년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2018년에 한국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네. 그 코스피가 그때 미중 2000에서 무역 분쟁 네, 맞아요. 터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랑 네. 그 당시에 무슨 QT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뭐 그 제로 금리 가다가 좀 올릴 거야. 네. 돈을 회수하거나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네, 그 두 개를 네. 합쳐가지고 18년에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 2,600에서 네. 한 1,80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퀀트 투자를 해보시니까 아까 몇 개 좀 장점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예. 뭐 가성비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룰에만 기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장점 더 있나요? 또 하나 있는 게 네. 사실 그 우리 인간의 두뇌라는 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오.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사실 그 주식시장에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명언이다. 우리는 어차피 네. 그 10개, 100개 주식을 투자하면 절대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리 초고수라도 워렌 버핏이어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따는 것도 있고 못 따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깨질 때는 조금만 깨지고 벌 때는 많이 벌어야지 돈이 벌어지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죠. 일단 내가 샀어요. 네. 그럼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손실을 짧게 하려면 손절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하죠. 예. 혹시 손절 하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아, 제가 못해요. 아, 혹시 손절 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보통 그냥 버티자. 예, 그쵸. 이 보통 구간에서. 버티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내가 100원짜리 샀는데, 얘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110원이 됐어요. 네. 팔아요? 안 팔리게 되더라고요. 120? 150원 갈 것 같거든요. 아, 120원 건 팔아요? 아, 근데, 그러면 그래도 그 자질이 훌륭하시네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120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때 팔아요, 보통. 어? 예. 왜냐면 20% 벌었으니까.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120원이 다시 90원을 떨어지면 되게 빡치잖아요. 진짜 화나요. 예, 그러니까 100원이 90원이 되는 것보다 네. 100원이 150원 120원 갔다가 가가지고 90원 떨어지면 진짜 꺾이면, 빡치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120원을 팔아요. 그리고 얘가 100원에서 떨어질 때 네. 90원, 80원, 50원, 30원까지 안 팔거든요. 나중에 네. 상장 폐지 당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수익은 짧게 가져가죠. 왜냐면 10% 20% 먹고 파니까. 아. 근데 손실은 길게 가져가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맞다. 마이너스 40%, 50%, 60% 하니까. 그러면은 그 유일한 투자의 진리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인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콘트는 아니다. 그쵸,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퀀트의 그 룰을 내가 직접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아, 실행하느냐도 중요하다. 그쵸, 그쵸. 왜냐면은, 시대가 아무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그쵸. 예, 근데. 다시 그 내 인간의 뇌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퀀트 투자의 그 룰을 계속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죠. 아. 네. 그러니까 나를 배제할 수가 있다. 숫자 기반, 룰 그쵸. 기반이기 예, 투자에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나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이게 그 이제 내 두뇌가 이제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시장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 탓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연준이 뭐 어쨌다느니, 뭐 한국 정부가 어쨌다느니, 뭐 대통령이 어쨌다느니, 총리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근데 그거 다 쓸데없거든요. 다 내 네. 문제거든요, 이게. 예. 바로 나다. 그렇죠, 나죠. 어이, 네. 주식엔 정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철학 맞아요. 네,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든 건 다 내 탓 아닌가? 라는 네. 생각도 들게 되고. 참고로 그 수익은 길게 손실을 짧게를 인생이 적용하면은 오. 인생이 다 풀려요. 오! 되게 신기해요. 네. 약간 지금 엄청난 네. 철학 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 화요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홍보, 이렇게 교묘한 홍보. 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이놈은 좀 된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은 걔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고 쟤는 영 아니다 하면 얘를 빨리 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사실은. 네. 네. 약간 스승님 같. 네, 모셔야 될 것 감사합니다. 네. 퀀트 투자의 그럼 장점은 지키는 투자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완전히 흡수를 했어요. 근데 예, 단점도 맞아요. 있나요? 단점이요? 네.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네. 단점? 없는데 없다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퀀트 투자가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적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거를 좀 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내 친구, 친척, 뭐 전문가가 말해서 투자를 하더라. 하는 거고 하더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레벨의 사람들은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오고 있고 그럼 2차 전지가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테슬라 매출액이 한 50배 늘어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투자를 많이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자기가 강하게 믿고 있다면은 이 테슬라 주식이 좀 떨어져도 전부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퀀트 투자 같은 경우 네 그냥 퍼 낳고 PBR 낮은 거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퍼랑 PBR가 낮은 주식이 매년 수익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꼬꾸라질 때 역시 안 돼 하고 빠져나가는 그 룰이 좀 그런 그 부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비중이. 너무 냉정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인내가 스토리를 많이 부족하겠다. 믿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맹신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또 수두룩하게 많은데,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제 그런 동물이니까 네. 스토리가 별로 없어 하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빨리 좀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우리가 지키는 투자, 그러니까 수익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 퀀트 네,
투자가. 예. 그래서 한 방을 노리시는 그런 분들께는 내 수익이 좀 초라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재미가 없다고. 왜냐면은 아, 이게 한마디로 매일매일 주식하는 재미가 뭔가 없다. 연구를 하고 사고 팔고 이래야지 뭐 네네네. 스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것도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잘 근데 들으세요. 어쨌든 간에 그 망하는 지름길을 나는 하고 싶은데 근데 퀀트 투자는 너무 지루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외로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스릴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근데 퀀트 많아요. 투자 안타깝게도 그런 스릴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돈만 벌려요, 그냥. 재미없게. 네. 돈 벌리는 재미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죠. 네, 맞아요. 펀드 그러니까 투자. 이게 사실 그 펀드 투자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그 돈 벌리면은 그때 막 기분이 재미가. 팍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그쵸. 복리로 막 불어날 때 그때 그 희열을 딱 한마디로 느껴보셨잖아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근데 표현할 그게 수 근데 있어요? 웃기는 게 그게 사실 대단한 희열이 오진 않아요. 한 1,000원 오니까 그게. 네. 거기에 점점 흡수되시면서 침착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 뭐, 좀 침착하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진짜 되게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이게 이제 1시간짜리를 네. 막 슬로우 모션으로 1년을 걸쳐서 봐요. 그러면 솔직히 감동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그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어. 돈만 벌려요, 그냥. 예. 하지만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돈 벌리는 재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죠. 가져가실 수 장점, 있어요. 장점 돈이 벌린다. 단점 재미가 없다. 딴 사람들이 하는 투자. 장점 재미가 있다. 단점 돈을 깨진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그거? 예. 아, 네. 이 퀀트 투자를 그러면 우리 퀄린이들이 시작을 할 때 꼭 네. 알아야 될 뭔가 초보 단계에 있어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뭐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그 투자도 그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거든요. 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격에 치중을 하죠. 공격이라는 거는 주식 매수인가? 비중이 높거나 뭐 아,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주식을 예를 들면 5개, 10개 사가지고 나는 충분히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 사실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빠지면은 그 10개가 다 사이좋게 손잡고 빠져버립니다. 다 같이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수비를 하려면은 네.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고를 섞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채권과 실물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실물 자산은 금이나 원자재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금융 자산에 대한 이해가 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일단 말씀하시는 이제 그 수비의 기본기는 자산 배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하.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네. 이거 뭐 여기서 전략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은 여기 연구 포트폴리오. 아, 그 유명한 연구 포트폴리오.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연구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전략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아, 우상향이 아주. 네, 1970년부터 이제 네. 50년 동안 아주 이쁘게 이렇게 쫙 반듯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가장 많이 깨졌을 때가 12.7%였어요, 이게. 이게 무슨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화 말로 MDD라고 하는데 이제 MDD라는 거는 MDD? 최고점에서 네. 이제 깨진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깨졌을 때 얼마나 깨졌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빨간색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략이 잘 안 먹혔을 때 몇 네. 프로가 깨졌느냐. 예를 들면은 뭐 1970년대 중반에는 뭐 10% 정도 깨진 적이 있네요. 뭐 이런 네.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보면은 이제 요 연구 포트폴리오가 최근 50년 동안에 10% 이상 깨진 게 몇 번 있었는가 보면은 여기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가 되겠네요. 이 고드름처럼 밑에 길게 내려왔던 부분이 시장 대비 많이 좀 하락했을 때를 의미하는 시장 거네요. 대비가 아니고요. 네. 최고점 대비. 최고점 네.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94년에 1100포인트 최고점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98년에 200 몇 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마이너스 75%예요. 그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방어해도 가끔 이렇게 마이너스 50%, 60% 깨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 깨진 게 12.7%. 네. 아까 위에는 최종 결과물이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추정 결과물이 이렇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50년 동안에 만 불이 100만 불이 되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이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 25% 금, 25%는 미국 주식, 25%는 채권, 그리고 25%는 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네. 아주 동일 비중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동일 비중으로요. 그렇죠. 근데 채권도 TLT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계속? 저는 이제 그래서 다 요 ETF 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초보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요거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을 좀 더 섞으면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가 스무스하게 우상향한다. 그 이유는
주식이 깨질 때 채권이나 금 같은 게 방어를 보통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대신에 금과 원자재가 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달러, 캐시도 현금이거든요. 현금이 근데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식이 빠질 때는 네. 보통 그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현금과 금 원자재 이쪽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지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선택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우리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네요. 원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방어가 그리고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해본다고 치면은 네. 여기 지금 이제 주식을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이 넣었다고 가정을 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를 그 S&P 500이 넣지 않고 펀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안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미국 자산이거든요. 네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네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은 반반 나눠가지고 네. 미국 반, 한국 반 이런 식으로 신흥국이랑 이렇게 예,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드로우다운이 네. 7~8%까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잃는 게 7~8%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손실 비율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점 왜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확히 최고점에 사가지고 네. 정확히 최저점에 팔기 이거를 가장 잘하잖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MDD라는 거는 바로 정확히 최고점에 사가지고 최저점에 팔 때 얼마를 잃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영국 포트폴리오 12% 정도이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손실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한 7~8% 정도로 네.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을 가지고 네. 소위 포트폴리오 방어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네네. 마켓 타이밍을 잡을 때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퀀트 투자를 시작해야 되냐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과물 보여주셨고 네. 고점 대비 밀렸을 때의 하락률 퀀트 그렇죠. 투자가 이제 분명히 아래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당연하죠. 나타낼 수 당연하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보여줄 네. 수 있는 네. 지표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년 돈 버는 건 아니에요. 1970년부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81년에 5% 깨졌고. 네. 연간 수익률이죠? 네, 맞아요. 이게? 이건 연간이고 요 전거는 이제 월별이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언제 깨졌냐? 한동안 안 깨졌. 94년에 한 번 이렇게 깨졌고 2%. 있었네요. 근데 깨졌는데 별로 많이 안 손실이 깨졌다라는 거 볼 크진 수가 있죠.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2.2. 한동안 계속 돈을 벌다가 여기 15년에 한 번 깨졌네요. 그죠? 2013년. 13년, 15년 가볍게 깨지고 18년은 조금 깨졌고 아마 올해 깨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올해 깨지고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해는 벌고 깨질 때도 별로 안 깨지더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장 대비.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시장 대비라고도 별로 볼 수가 없고 그래요? 그냥 거의 절대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말로만 그냥- 들었던 절대 수익. 그렇죠. 왜냐하면 이 50년 동안에 하락장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별로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방 없이 이게. 결국 네. 긴 그림에서는 우상향이다. 그죠.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우리 콜랭이들이 이 아까 보여주신 네. 연구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 복리 8, 10, 12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는 수익 낼수 과거에 있나요? 한 8.5 정도 나왔어요. 8.5%. 과거가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970년부터 22년까지. 50년 동안에. 통계적으로. 네. 참고로 근데 그것도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복리 8%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내 돈이 이제 한 9년에 2배가 되고 18년에 4배가 되고 27년에 그 8배가 되고 뭐 이렇게 복리가 쭉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50년 만에 원금이 80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70배 정도네. 70배 정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지금 SPY 안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ETF로 예시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맞아요. 네. 종목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또 퀀트 안에서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어떻게 좀 골라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전략은 방어적인 전략이죠. 이제 안 잃는 전략이고. 수비를 더 강하게. 그렇죠. 복리 8%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는 사실 좀 더 벌고 싶잖아요. 사실 네. 두 자릿수를 벌고 싶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걸로 넘어가 보시죠. 공격 네. 포트가 따로 그렇죠. 있다는 공격 포트가 따로 있는 거죠. 말씀이세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은 네. 이제 주식을 몇 년 하셨나요? 2년 정도. 2년 정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셨나요? 저요? 네. 어떻게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니까. 왜냐면은 이제 어디 골랐냐? 그러니까 뭔가 살 때 그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사실 동학개미 운동 그 당시에 좀 더 많이 자산을 실었거든요. 그 운동을 하셨군요. 네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직후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싸다고 느껴져서 그때 사기 시작했어요. 아하, 싸다고 느껴졌다. 그러면은 걔가 그 왜 쌌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네. 그리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포인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피 그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1439까지 떨어졌죠. 예, 그러죠. 1400까지 떨어지니까 PBR 너무 싸다. 네. 그런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싸다고 느껴져서 네네. 너무 감이죠. 근데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으셨어요. PBR이라는 거를 짚으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말고 딴 거 혹시 뭐 쓰신 거 있으신가요? 5G요. 그러니까 5G 관련 주식을 사셨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걔는 왜 샀어요? 그 종목은 성장성이 큰데 네. 싸다고 느껴져서. 그럼 벌써 네. 그 두 개 포인트가 잘 나왔네요. 네. 그 PBR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싼 지표가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성장 지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장을 볼 때 어떤 성장을 주로 보세요? 말씀하셨던 스토리인 것 같아요. 5G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쵸.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가게 되고 네네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게 되면 5G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열릴 거다라는 스토리. 그쵸.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면은 그 5G의 기업들의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겠네요. 네. 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PBR라고 말씀 주셨죠. PBR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그럼 성장을 뭐로 할까? 하나 고르시죠. 성장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가 좋으세요? 영업이익률. 오케이, 영업이익을 네, 해볼게요. 그럼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 지표를 여기 뽑아놨어요. 한마디로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자산 대비 쌀수록 좋은 거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PBR이라는 게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이니까 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해서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의 기업이 2,000개가 있는데 PBR로 순위를 다 매길 수가 있어요. 1위부터 2,000위까지. 네, 그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똑같이 1위부터 2,000위까지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줄을 세우면은 순위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모든 네. 기업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뭐 PBR가 145위,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530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평균을 내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평균이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좋은 기업이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PBR도 낮고 그 영업이익 증가율도 증가율도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기에 리밸런싱을 한번 한다고 치고 네. 이제 20개 기업을 산다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백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20개는 어떤 근거예요? 그냥 제가 정했어요. 30개로 해도 돼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네. 한번 그런 식으로 PBR가 낮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14년 동안 연속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리 21%를 벌 수가 있었어요. 와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MDD가 50%다. 한마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게 반토막 된 적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MD.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우리가 14년 동안 노예처럼 따랐다고 하면은 우리는 복리 21% 벌어가지고 14년 동안에 우리 원금이 15배가 돼요. 그런데 중간에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요거 하신 게 네. 퀀트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네,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논리적으로 PBR가 낮았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았다. 그럼 그 두 개를 합친 기업들이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가 그거를 검증한 거예요. 이걸로. 이게 네. 지금 쓰시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것도 쓰고 딴 것도 하나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쉬워서 그냥 갖고 왔어요. 네. 그럼 솔팅 하실 때 네. 작가님이 주로 보시는 그 솔팅 조건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PBR은 영업이익 네. 성장률도 포함이 돼요. 네. 그래요? 또? 근데 일단 요거 좀 끝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15배 오르고,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그래, 이 전략이 좋은 것 같아. 야, PBR가 낮고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들이야. 라고 하면은, 네. 여기 이제 오늘의 종목에 가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지금 핵심이네요. 오늘 그 요 조건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에요. 그럼 여기 뭐 휴스틸부터 강남 제비스코, 화천기공, 위스컵 이런 거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한 날에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끝나요, 그냥. 네.
그 그러니까 추가 이거- 고민 없이 그쵸. 추가 고민 없죠. 내 조건에 맞는 종목을 바로 담는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50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옥석 20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늘 제가 갖다 버린 30개 기업이 수익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그딴 거 안 해요 이제. 그랬어.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20개로 좀 줄인 다음에 그냥 이 숫자를 믿기로 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결론에 네, 이른 그래서 거네요. 예를 들면 오늘 5월 26일이 네. 제가 리밸런싱한 날이라고 치면은 그럼 네. 저 그냥 휴스틸 강남 제비스코 하천기공 그냥 살 거예요 그냥. 그럼 끝. 그다음에 이제 예. 어. 그리고 저는 당연히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죠. 네. 네, 네. 알 필요 없어요. 예. 아, 거침도 기업 분석할 없어요. 필요 네, 없다. 네. 그렇죠. 전 분명히 이 세보 오, MEC나 신선하네요. 여기 휴스틸도 제가 왕년에도 많이 사봤거든요. 네. 아직도 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요. 아마 아. 휴스틸은 뭐 청약하는 애 있죠 아마라고 추측을 해요. 아. 예. 강남 제비스코는 정말 뭐 하는지 추측도 안 되네요. 뭐 하는 애들인지. 근데 저희가 예. 두 개 조건 걸었잖아요. 네. PBR이랑 맞아요. 영업이익 증가율. 거기에 네.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거를, 볼수 있나요? 그거를 뭐, 여기 가서 컨스테이터 하나하나씩? 가보면은, 하나하나씩 여기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그래, 그럼 나 강남 제비스코라는 애가 있었어. 하면은, 저 사실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어가지고. 예, 저도요. 예. 그래서, 이런 강남 제비스코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네. 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여기 이제, 걔 재무제표가 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였구나. 그렇군 하고, 체크하고 갈 그리고 수 더 있다. 알고 싶으면 공시자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뭐,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강남 제비스코에 대해서 추가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안 하죠, 거의. 네. 와, 리포트 하나하나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제 과거가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 리포트 많이 보셔서 돈이 됐나요, 그게? 전 됐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오케이. 그러면 사실 근데 뭐, 그것도 포트의 방법이에요. 결과는 네, 네, 그렇지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아까 여쭤봤었던 것처럼 작가님은 네. 어떤 조건으로 소팅을 음. 하냐. 방금 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음.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여기서요, 이거를 딱 하나 더하면은 수익이 더 높아져요. 뭐냐면은 그게 뭘까요? 소형주. 네. 소형주. 네, 시가총액 하위 20%뭐 이런 거 잡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국이요, 되게 신기한 게 네. 대형주, 중형주보다 네. 소형주의 수익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시가총액 작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 하나의 편견이 있고, 거기는 많은 돈을 실을 수 없다라는 편견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소형주에 수십억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는 아니지만 꽤 있어요. 유동성이 네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은 더더욱.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한국에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소위 듣보잡주들도 거래가 꽤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소형주, 소위 시가총액 하위 10%, 20% 기업에만 네. 수십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네. 소형주를 꼈을 때는 네, 한번 봐야죠. 그럼. 거래량이 좀 많은 거라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한 25개 정도 뽑아 놓으면은, 그 중에서 정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보통 한두 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은 버리고, 21위, 22위 기업에 투자를 해요. 아. 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요. 어쨌든 요거 한번 보죠. 볼까요? 요거 어떻게 나오나? 네. 요거 보면은, 조금 전에 봉이 21% 나왔는데, 얘는, 40으로 올라갔잖아요. 와. 네, 그죠. 네. 그, 실제로 이 아. 소형주 가치주에만 투자해가지고, 봉이 30, 40% 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요것도 이제 MDD가 40% 정도 나와가지고. 아까보다 더 낮아요. 그렇죠. MDD 는. 네,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사실 뭐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네네.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저도 뭐 대단한 거를 여기 쓰는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씩만 썼잖아요. 그 PBR이랑 영업이익 증가율.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PBR이나 PER나 뭐 PCR이나 PSR 네. 몇 개 가치 지표를 좀 더 보고, 네. 성장 지표는 그렇죠. 영업이익, 뭐 매출액, 그 순이익 이런 거 보고 있고요. 혹시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이 지표를 더 많이 보고 시장이 빠져 있을 때는 이 지표를 보고 그런 것들도 있으세요? 연구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그냥. 거의 조건이 근데 여기서 비슷하시군요. 근데 네. 포인트는, 주식시장은 11월, 4월에, 네. 대출을 많이 오르고, 5월, 10월에는 매년 죽을 쓰죠. 네. 이 마켓 타이밍 저 너무 궁금했어요. 네. 11월에서 4월까지는 해도 된다. 근데 지금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식 비중이 매우 낮죠, 지금. 네네. 이때는 주식 비중만 낮춰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금, 실물자산이라든지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거의 뭐 궁극이에요. 그 11월, 4월에 수익이 다 나왔고, 5월, 10월이 꽝이에요. 이거 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아니 사실 뭐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네. 늘 뭔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면은 거기에 맞는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사실. 보통 사실 근데 그렇죠. 그 네. 이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저도 이론이 있긴 있어요. 11월, 4월에 전반적으로 인간들의 기분이 더 좋다라는 것도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은 12월에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해피하고 1월에 신년이 오고 3, 4월에 봄이 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봐봐요. 이게 특히 미국과 유럽 애들은 9월, 10월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날씨가 안 좋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미국, 유럽은 여름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가을이면 그지 같아요. 예, 저도 아, 원래 여름휴가 살아봐서 끝나고 알아요. 예. 기분이 그쵸, 안 그지 같아요. 좋아진다. 예. 그래서 9월, 10월에 그래서 크래쉬가 많이 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을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받아요. 네네. 그 돈이 재투자되면서 3, 4월에 수익이 특별하게 높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는 시간입니다. 네. 중요한 코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인간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하면. 네. 저는 비교적 솔직한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캐릭터가 네. 너무 독특하세요. 네. 바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타 방송에 요즘 강의도 많이 가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면서 좋은 띵언들, 이 명언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아서 엑기스만 모아서 저희 투자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보죠. 네. 네, 핵심적인 야. 내용에 저희가 이렇게 빨대를 싹 꽂아서 빨대 꽂기. 네네. 좋은 네. 이야기를 더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빨대 꽂읍시다. 네. 더 늦기 전에 이 계산기로 10년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네. 예. 낙원 계산기. 그게 낙원 뭐예요? 계산기. 그게 제 구독자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오. 구글에 낙원 계산기라고 치면 그게 나와요. 맨 위에. 거기서 내가 지금 가진 자산, 그리고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네. 그리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벌 수 있는 이제 수익 이런 거를 딱 넣으면은 네가 은퇴하는 시점에 네 자산은 얼마가 되고 그거 가지고 월 얼마를 뺏을 수 있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본인의 목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년을 은퇴하고 싶고 나는 뭐 지금 자산이 뭐 얼마가 있고 나는 월 얼마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럼 당신은 10년 후에는 은퇴하면 월 150만 원 쓸 수 있는데 하면은 이건 좀 모자라네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일을 좀 더 하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재무적인 경제적인 목표가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돈만 모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회사 같은 경우도 가면은 다 MBO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매출 얼마 달성해야 된다 이런 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막 뛰어가니까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그 목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투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낙원 계산 나 보여줄 수 이것도 있네. 보여주셔도 되나요? 그러네. 네. 얼마 있으세요? 5천만 원? 네. 이렇게 하고 얼마 저축하세요 한 달에? 150이요. 그러면은 1,800이네요. 네, 1,800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저는 네. 지금 한 6년 안에 하는 게 목표인데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버실 거예요? 일단 8.5. %. 오케이. 네. 9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이 6년 후에 2.3억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 그거밖에 안 월 돼요? 96만 원을 쓰실 수가 있네요. 네. 월 96만 조금 힘드시겠죠 아마.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월 그러면은 96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카드값이 네. 그쪽 카드값이. 전혀. 네,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덜 수익률 고통스러운 게 수익률 높이는 거죠. 높여요? 19는 가야겠네. 12? 19? 19에 가면은 이제 월 365만 원을 이게 쓰실 수가 있네요. 가능해요? 근데 19는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 그냥 주식으로 19 버는 건 사실 좀 아니야. 조금 전에 왜 우리 막 즉흥적으로 쏟아내신 그 전략이 있잖아요. PBR 영업이. 네네. 그것도 복리 20일이잖아. 아까 우리 그렇게 나왔죠. 네, 그죠. 그 소형주는 무려 40%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레버리지 껴가지고 사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벌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19가 정말 허황된 숫자는 이제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6년을 한 10년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1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으시죠? 네. 근데 또 빨리 이게 은퇴하고 사실 싶어요. 6년 어영부영 하면 나머지 4년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이시네요. 그쵸, 근데 그래서? 명목 수익률을 이렇게 높이면 은퇴 후 수입이 지금 700만 원으로 은퇴 시기도 지금 그렇죠. 10년 늘리셨군요. 실제 늘었어요. 네, 맞아요. 6년으로 하면요. 네. 6년으로 하면 얼마였더라? 400 얼마 아니었어? 365만 원이었습니다. 원. 365만 원.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월 네. 500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렇죠. 뭐 더 늘려야죠, 그러면. 이 정도로. 네네. 그죠. 아니면은 25%.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소비를 안 하시고 이제 저축을 이거는 이제 늘리겠다. 왕창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보유자산 하니까. 네. 많은 깨달음이 있는 저축 금액 늘리고 명목 수익률 세팅을 하면 딱 우리가 은퇴 후의 자산과 그때 쓸 수 있는 월 수입까지 그죠. 낙원 네. 계산기가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이끌 수 있는 그 네, 결과물을 그렇습니다.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네. 3천만 원이 있으면 아는 네. 게 없어도 이렇게만 하면 돈을 번다. 이런 내용도 찍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콘트 투자하면 되죠. 아, 네. 그것의 그거 방법은 뭐, 콘트 네. 투자다. 그렇죠. 네. 뭐 결론은 아까 그거죠, 뭐. 보여주신 그럼 연구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되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 연구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네. 그 방금 만드신 PBR 플러스 그 영업이익 성장률 전략으로 종목들로? 갈아 끼면은 당연히 복리 8%가 더 올라가겠죠. 아, 네. 그쵸. 그럼 그때는 무슨 자산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나요? 일단 그 스파이를 빼고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내 전략을 쓰면 되는 아, 거고요. 그땐 25% 무조건 픽스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예를 네. 들면은 거기 현금 비중이 25%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11월, 4월에는 그 현금 비중도 그 좀 만드신 그 줄여요? 전략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5월, 10월에는 다시 빼가지고 현금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 네. 조금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네. 나만의 리밸런싱 시기도 따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10월 말과 4월 말이죠. 네. 오. 왜냐면은 10월 말에 해야지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 4월 말에 빼야지 주식 다시 비중을 낮게 줄이고. 가져가니까요. 네. 그죠.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유튜버가 우리 김짬분님. 김짬분이 방송 좋아요. 어제, 네네. 네, 예. 재밌게 봤어요. 네. 이 딱 4개만 기억하면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아. 콘트 투자에서도 중요한 지키는 투자가 가능하다 하셨어요. 뭘까요? 그게 근데 그때 제가 짬부님한테 가가지고 연구 포트폴리오 소개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 주식, 채권, 금, 현금. 그 4개를 잘 배분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중세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중세시대요? 네, 아이고. 그때 야콥 후거라고 당황해가지고.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버전이 조금 달랐어요. 이분도 주식과 금과 채권까지 똑같았는데 네. 그 네 번째가 부동산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4등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자산이 많아가지고 자산의 4분의 1을 부동산으로 넣어요, 사실. 사실 하나 부동산도 한 채 사기가 어려운데. 예. 실물이잖아요. 사실 한 채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막 오케이 강남 아파트에 내 자산의 4분의 1. 그러니까 주식이 4분.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맞지 않다. 후거는 당시 그 양반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네. 뭐 이랬을 거야. 야 지금 우리 부동산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야 우리 베를린을 팔고 마드리드를 사라 이런 식으로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80년대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부동산을 빼고 현금으로 그걸 대체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 네.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는 50만 원으로 투자 시작을 해서 네네. 60억 부자가 된 재테크 방법. 예. 이 썸네일만 보더라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그런 방송을 썸네일 있어요. 저 네. 못 봤는데요. 저도 누구예요?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절야광 거기서 거에 나오셔서 나왔어요? 네, 네. 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콘트 투자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50만 원에서 60억. 일단 50만 원에서 60억 하려면은 네. 당연히 콘트 투자만 하면 안 되고 별지를 다 해야 돼요. 그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돈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절약. 그렇죠. 절약왕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절약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업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 쓰고 강의한 게 부업이죠. 그렇죠. 그걸 했는데 저는 그거를 초창기에는 안 했고 초창기는 정말 절약왕처럼 살았고요. 근데 뭐 사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2개를 같이 하면 사실 가장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절약왕도 좀 하면서 이제 부업도 하고 네. 부업하면 또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돈을 쓸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부업을 바쁘니까.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푹 쓰러져 자가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진짜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투자라는 거는 누구나 처음에는 잘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지금의 어마어마한 고수들도 5년, 10년 연속으로 말아먹고 깡통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는 수업료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수업료가 작아야죠. 그거를 이제 막 5억, 10억 가지고 그 수업료를 다 갖다 바치면 그건 진짜 좀 고통스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조건 병행. 근데 어차피 티끌이면은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계속 티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티끌일 때는 내 투자 스킬을 높이고 나중에 절약과 부업으로 돈이 왕창 쌓이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불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한 10억 정도 넘어가면은 투자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때부터는 완전 지키는 투자로 넘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0억이 있다. 근데 내가 연봉이 5억이에요.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 너무 감이 안 그렇죠. 근데 그래봤자 총 자산 5%밖에 안 되는 거 미미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복리 20%나 30%를 벌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은 네. 그 돈이 100만 원이건 100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응을 그 100억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제 20억, 30억을 불어낼 수 있고 네. 그게 점점 더 높아져요, 그게. 네. 퀀트 투자 그럼 시작 금액에 있어서는 초보분들도 너무 겁내지 말고. 아니, 당연히 아주 미세하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아주 치킨같이. 네. 그러니까요. 5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60억이 되셨다고 하니 그 성공 신화를 나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제가 퀀트 투자로 제 자산을 만배 불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네. 이거 한마디로 저축하고 모으고 벌고 병행했던 네, 그죠. 습관들이 네. 다 있었고 맞아요. 네. 부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투자를 해서 퀀트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고 사실 뭐 저는 퀀트도 했고 뭐 코인도 하고 뭐 스타트업도 하고 뭐 아. 별거 다 했죠 저는. 돈 되는 거 다 했죠. 네. 부동산도 하시고. 그렇죠. 경매도 좀 하고 그죠. 네. 공부를 근데 희한하게 진짜 딴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벌고 주식 코인을 말아먹던데 저는 반대였어요. 희한하죠. 네. 부동산이 잘 안 되셨어요? 네, 그 부동산에서 가장 덜 벌었어요. 네. 오. 제가 2014년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를. 아,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퀀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충분히 불려드릴 수 딴 있다는 걸로 점. 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승리.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왜 팔았냐? 네, 왜 우리 팔았냐? 영웅 강환구 네, 왜 작가와 팔았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타방송에 나왔던 이런 명언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쏙쏙 꼽아서 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빨대 꽂기. 네. 네. 어떻게 오늘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이 퀀트 투자의 길로 모시는 많은 분들께 마지막 정리 멘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아마 투자를 오래 해보셨겠지만 우리 두뇌를 막 돌려가지고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 1%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99%의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뭐 비컨트를 왜 합니까, 여러분? 네, 비컨트를 왜 하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차피 지금 제 뭐야 할 테니까 이제 저를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럴 때는 늘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소액으로 저희 연구 포트폴리오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10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1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게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슬슬 여기 돈이 벌리네 하면은 거기 그 소액을 조금 더 이제 중액으로 좀 증액을 하신 다음에 그 주식 비중을 어떻게 굴려볼까? 그거를 한번 컨트롤 굴려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 소액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1년 지나면은 이게 돈이 진짜 벌리네? 왜 그렇지 하면서 그럼 신나실 거거든요. 그때 금액을 조금씩 늘리세요. 그래서 더 벌리면은 2년 차에 조금씩 금액을 늘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이 진짜 반이라고 퀀트 투자 해야겠다. 너무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책 읽고 천천히 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네. 자산 배분을 일단 돈을 박아야지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공부를 하고 돈 박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내 돈을 갖다 박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저축과 다른 부수입을 통해서 계속 병행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증식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네, 맞아요. 네. 언젠가는 이렇게 빠른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넘어가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넘어왔어, 어렵다라고 넘어왔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넘어오세요 그냥. 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네. 당신 계좌를 한번 보세요. 네. 희열을 많이 느끼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나는 정말 주식하는 맛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후회를 하고 계실 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진짜 주식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느냐, 아니면 재미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재미를 원하시면은 지금 하는 거 그거 계속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우리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퀀트가 길입니다. 네. 이렇게 재미의 빅퀀트냐, 돈의 퀀트냐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100세 시대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투자가. 맞아요. 네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 2시간 투자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버는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실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 꼬시기 기법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퀀트가 재미없는 게 네. 그럼 나머지 364일에는 사실 진짜 뉴스도 안 보고 이제 주식 시황도 안 보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도 체크도 안 하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이게 원래 심리적으로도.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면 이렇게 잡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거 맞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끊고 사는 게 오히려
더 그 건강에 좋은데 근데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네.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도 안 심리 해요. 말씀하시기 네네.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출렁이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정말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출렁임에 사람들이 또 재미를 느끼거든요, 사실.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그쵸.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그쵸. 해보게 됐습니다. 돈이냐 재미냐.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만 재밌었을까 봐. 아니요, 저도 재밌었어요. 너무 네, 너무 팬이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또 방송 너무 함께 좋죠. 하면서 네,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저도 안 말아가지고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퀀트 투자란 나에게 땡땡땡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때요? 퀀트 투자는 나한테 자유를 주었다. 오. 결국 자유를 얻고 싶다면 퀀트 투자로 공부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할 수 있겠네요. 자유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경제적 자립과 또 조기 은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자유를 선사해줄 우리 퀀트 투자 방법에 대해서 A to Z 좀 살펴봤습니다. 강흥 작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인사요? 네. 네. 이게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요 낙원기상기만 조금만 입력해봐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돼라는 이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나는 돼라고 생각하면은 방법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명언이네요. 작가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때문에 혹은 내 상황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막았던 게 아닐까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 오늘 투자고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하는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저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투자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